이혼 소송이 석 달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내 박혜경은 법원 복도에서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합의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문서 한 뭉치로 정리되던 그날 오후, 남편 측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경은 낯선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인. 저 준호 씨 측 변호사입니다. 직접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호 씨가 오늘 병원에서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전화기를 든 혜경의 손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20년 전 결혼식장에서 그의 손을 처음 잡던 순간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이제 그 손은 항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 위에 혜경의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내려야 할 선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혜경이 준호를 처음 만난 것은 25의 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12명이 함께한 북한산 등산 모임에서 준호는 초록빛 바람막이를 입고 맨 뒤에서 혼자 힘겹게 올라오던 혜경에게 조용히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무릎이 많이 아파 보여서요.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가 혜경의 20대를 바꿔버렸습니다. 땀 냄새와 소립 냄새가 뒤섞인 능선 위에서 혜경은 처음으로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고 별것 아닌 그 생각이 혜경의 나머지 삶을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을 연애하고 1년을 약혼 기간으로 보낸 뒤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준호는 웨딩홀 대기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드레스 등 단추를 혼자 잠그지 못하고 있는 혜경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등 뒤에서 단추를 하나씩 채워주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혼인 서약을 할 때 준호는 혜경의 손을 꼭 쥐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대도 돼. 절대 놓지 않을게. 혜경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순진하게, 의심 없이, 오래오래 믿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년 터울로 딸 지연, 아들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지연이 태어나던 새벽 2시, 준호는 분만실 앞 좁은 복도에서 혼자 5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혜경이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분유 냄새가 섞인 복도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준호가 혜경이 기억하는 가장 완전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결혼 10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가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하고 기울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혜경이 먼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혜경이 찻잔을 내밀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밤이면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혼자 소파에 앉아 있다가 새벽에야 들어왔습니다. 한때 손을 꼭 쥐어주던 그 사람이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서 있었습니다. 찻잔은 혜경의 것 하나만 식탁에 남았습니다. 결혼 15년이 되던 해 가을 밤이었습니다. 혜경은 거실을 지나다 소파에 놓인 준호의 핸드폰 화면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간 알림 메시지에 낯선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혜경은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을 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석 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름이 왜 거기 있는지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혜경은 그날 밤 부엌 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차가운 타일 위에서 동이 틀 때까지 안방에서는 준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5년을 더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혼자 서기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이 사람 없는 것보다는 이 사람 있는 쪽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준서가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아온 날 밤 혜경은 혼자 부엌에 서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처음 앉던 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혼 청구 서류에 서명할 때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침마다 들었다 놓았던 찻잔을 마침내 내려놓듯 혜경은 그날 20년의 결혼 생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정 기일 첫날. 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혜경은 일부러 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3층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혜경은 준호가 많이 수척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뺨이 홀쭉해지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혜경은 그것을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조정실 문을 향해 나란히 걸었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두 사람은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창문은 북향이라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테이블 위를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조정관이 진행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혜경은 테이블 위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혜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이 차가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동명의 아파트. 두 사람이 결혼 4년 차에 허리를 졸라매고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배를 같이 했습니다. 어린 지연이가 방바닥에 풀을 엎질렀을 때 둘이 같이 웃었습니다. 준서가 처음 걸음마를 뗀 거실이 있는 집. 혜경의 변호사가 시세 감정가를 말했습니다. 숫자가 공기 속에 떠 있다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인 것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자료 항목에 이르자 준호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쪽에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재산 분할만으로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혜경은 눈을 들어 처음으로 준호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모든 표정이 지워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혜경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호가 위자료를 포기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혜경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혜경은 복도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혜경이 먼저 탔습니다. 준호는 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혜경은 닫히는 문 사이로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준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옆모습이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혜경의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조정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합의 처리되면 이혼 확정됩니다. 혜경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 가서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혜경은 김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찻잔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항상 두 개가 놓여 있던 자리에 이제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 측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경은 법원 복도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2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경은 3번째 부름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혜경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변호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혜경은 괜찮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혜경은 부엌 바닥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자려고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췌장암 3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혜경은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5년 생존율. 치료 방법. 항암 치료 기간. 몇 줄 읽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이 소식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을 줄. 이혼을 결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미 다 정리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면 남남이 됩니다. 남남끼리는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소송 중에 연락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혜경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을 사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단을 받던 날. 병원 복도에서 그 사람은 혼자였을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들은 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혼자였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불을 켜는 순간에도 혼자였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요. 저 어제 아빠한테 직접 전화했는데. 지연은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혼자 병원 다닌 지 꽤 됐대요. 엄마한테 알리기 싫었다고. 소송 중인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이 혜경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지연은 아버지가 입원하는 날 자신이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군 복무 중이라 올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아들 준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면회 신청하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요. 엄마가 아빠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 혜경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에게 아빠 곁에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혜경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경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음 조정 기일까지 10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경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점심 함께 먹자고 했을 때 핑계를 댔습니다. 혼자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찻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그 핸드폰 화면. 낯선 여자의 이름. 준호는 끝까지 그것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경이 묻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혜경은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것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찻잔도 하나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경 안에서 원망과 전혀 다른 무언가가 함께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혜경은 직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20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어떤 무게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믿음. 그것이 무너지면 혜경은 어디에 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지연이가 전해준 말. 아빠가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얼마나 오래? 혼자. 두려웠을까요? 처음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암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었을까요? 혜경은 20년 전 준호가 분만실 앞에서 5시간을 기다리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이 빨개진 그 얼굴. 그날의 준호가 혜경이 기억하는 가장 완전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언제부터 그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혜경만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어디선가 이미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혜경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혜경은 식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으로 약하게 전해졌습니다. 15년 전 가을밤. 부엌 바닥에서 식은 찻잔을 감쌌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온도가 같았습니다. 혜경은 핸드폰을 꺼내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입원하면 언제야? 지연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엄마도 올 거예요. 혜경은 핸드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혜경은 병원 앞 버스 정류장까지 왔다가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3번 왔다 갔습니다. 혜경은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소송 중에 병원에 가는 것이 상대 측 변호사한테 어떻게 해석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 이름을 댔습니다. 본인도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이 엄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티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안았습니다. 지연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아침에 입원 수속하다가 알았어요. 혜경은 멈춰 섰습니다. 지연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빠 의무기록 확인하다가 봤는데요. 아빠가 처음 건강 이상 느낀 게 2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혼자 외래 다녔어요. 검사도 받고, 추적 관찰도 받고, 아빠가 나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짐 되기 싫어서 말 못했다고. 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그때 아빠 핸드폰에 있던 그 이름 있잖아요. 혜경의 숨이 멈췄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종양내과 전문이래요. 아빠가 2년 전에 처음 검사 받으러 갔던 병원 선생님이에요. 아빠가 엄마가 오면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나한테 미리 말해달라고 했어요. 복도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혜경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가을밤. 핸드폰 화면에서 스쳐 지나간 이름. 혜경이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배신의 증거로 단정하고 15년을 살아온 이름. 그것이 종양내과 의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경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옆에 앉아 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경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혜경의 등을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먼 곳에서 환자를 부르는 방송이 들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모녀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깐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혜경은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발 앞으로 흰 운동화를 신은 의료진이 지나갔습니다. 링거줄을 달고 천천히 걷는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혜경은 이혼 서류가 집 서랍 안에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조정 기일은 7일 뒤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번에 최종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혜경은 그 사실을 머릿속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연에게서 들은 말을 그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공간 안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준호가 2년 동안 혼자 다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들던 날도 혼자였습니다. 최종 진단을 들은 날도 혼자였습니다. 혜경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 준호의 체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혜경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혜경을 움직였습니다. 배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체념이 너무 조용해서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조용히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혜경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게 했습니다. 혜경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층 312호. 지연에게 받아놓은 번호였습니다. 혜경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한 칸씩 걸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12호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혜경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조정 기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혜경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혜경은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천천히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약하게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혜경을 보자 잠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오래 연습한 사람처럼. 혜경은 문을 닫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낮게 났습니다. 복도에서 의료진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본 텀블러를 꺼냈습니다. 오는 길에 병원 1층 카페에서 사온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침대 옆보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가 텀블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 혜경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경은 기다렸습니다. 2년쯤.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 피로인 줄 알고. 그러다가 검사 결과가. 준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혜경이 기다렸습니다. 말하기가 싫었어. 이미 소송 중이었고.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혜경은 텀블러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혜경이 텀블러를 준호의 손 가까이 밀어주었습니다. 준호가 텀블러를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혜경의 손이 아직 텀블러 위에 있었습니다. 잠깐. 두 사람의 손이 겹쳤습니다. 준호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혜경도 빼지 않았습니다. 창밖 바람소리가 났습니다. 혜경은 그날 병원에서 2시간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시간 동안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일정. 병원 밥이 별로라는 것. 지연이 걱정이 너무 많다는 것. 작은 말들만 했습니다. 15년의 오해. 20년의 무게.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였습니다. 혜경이 돌아가려고 일어서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돌려보내도 돼. 혜경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돌려보냈어. 혜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경은 부엌에 섰습니다.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조정 기일까지 7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경이 내린 선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 혜경은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것처럼